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화는 다릅니다. 같은 80세라 해도 흡사 30대나 40대처럼 팔다리가 튼튼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같아도 노후의 모습에는 차이가 큰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결정할까요? 2017년 캐나다 및 미국 노년의학회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적인 요소를 5가지 개념으로 정리했는데요. 바로 5M입니다. 첫째, 걷고 움직이는 등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 유지를 의미하는 몸, 모빌리티. 둘째, 인지 기능과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마음, 마인드. 셋째, 여러 가지 약물 복용을 잘 조율해야 함을 뜻하는 약, 메디케이션스. 넷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기는 다양한 질환을 막는 예방, 멀티 컴플렉시티. 다섯째, 내 삶의 중요한 것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삶의 의미, matters most to me.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밀, 최고의 노후입니다. 이 책은 노년의학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나이 들기 위한 방법으로 5가지 절대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고 싶은 사람이라면 1살이라도 더 젊을 때부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방식과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한 나이듦, 즉 최고의 노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미국 노년의학회가 권장하는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5가지. 첫 번째 요소, 몸, 모빌리티. 노후에 꼭 필요한 모빌리티는 가동성이나 이동성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신체의 기능, 즉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젊어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지팡이나 보행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휠체어 생활을 하거나 몸져 눕는 사람도 있다. 언뜻 보기에 걷기 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한 번의 낙상 사고로 심각한 골절이 생기면 한순간에 활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늙어서 잘 걷고 움직이려면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몸을 돌봐야 한다. 신체 기능에 맞는 보조기구를 활용하거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두 번째 요소, 마음, 마인드. 노후에 꼭 필요한 마인드는 마음이나 지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분이나 인지기능, 정신상태 등을 가리킨다. 나이 들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마음 건강에도 주목해야 한다. 치매나 우울증은 고령자에게 자주 문제가 되는 질환이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뇌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몸 상태가 나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우울증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치매가 우울증을 초래하는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다른 세대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세 번째 요소, 약, 메디케이션스. 노후에 꼭 필요한 메디케이션스는 약을 가리킨다.
나이가 들면 몸이 늙기 때문에 자연히 없던 병이 하나둘 생긴다. 그러다 보면 약이 점점 늘어 다량의 약을 먹게 된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수가 매우 많은 상태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한다. 약이나 질환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먹는 편이 좋은 약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만둘 수 있는 약이나 그만두는 편이 좋은 약이 있는데 의사나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령이 되면 이렇게 다약제 복용이 만연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약과의 현명한 동행이 필요하다. 네 번째 요소, 예방. 멀티 컴플렉시티. 노후에 꼭 필요한 멀티 컴플렉시티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질병을 안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데 여기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습관병, 암, 감염증,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들 중에는 운이 나빠서 발병하는 질환도 있지만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도 많다. 갖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과 똑똑하게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다섯 번째 요소, 삶의 의미. Matters most to me. 노후에 꼭 필요한 마지막 요소로서 잊어선 안 되는 것이 matters most to me이다. 즉,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관점을 의미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삶의 목표나 방식, 기호가 있다. 자리보전하더라도 무조건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등산 애호가라면 등산 없는 삶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는 일도 현명하게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몸, 모빌리티, 신체 기능을 유지하다. 최고의 노후가 되려면 운동이 미래 건강을 좌우한다. 첫 번째 M으로 소개한 이동성을 노후에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운동이다. 흔히 운동은 몸에 좋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에 좋다는 말일까? 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효과는 실로 다방면에 이른다. 먼저 위험성 저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운동은 사망,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을 낮춘다. 그리고 의외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폐암, 유방암, 췌장암 등 적어도 8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연구는 운동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적인 생활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활동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년 뒤나 20년 뒤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운동은 발병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비롯해 인지 기능, 생활의 질,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운동만큼 질병 예방이나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약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운동은 그 무엇보다 뛰어난 좋은 약이다. 말 그대로 장점만 있으며 부상을 제외하면 건강상의 위험도 적다. 이렇게 좋은데도 사람들은 왜 운동을 꺼릴까? 그 이유는 예방이라는 개념의 한계 때문이다. 건강이나 질병 문제는
아무래도 예방보다는 치료 쪽이 효과가 두드러지고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예방 효과는 과소평가되기 쉽다. 운동은 기분이 상쾌하다, 체중이 줄었다처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서 전혀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는 예방 의료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말로 암을 예방할까? 당뇨병을 막아줄까? 하는 측면은 몸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운동 효과는 저평가되고 만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통해 매우 폭넓은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소평가되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후에는 근육이 연금보다 더 중요하다. 노년층에게 운동이 절실한 이유는 근육을 지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잘 쓰기 위해서다. 변기에서 잘 일어서고 집안에서 무리 없이 이동하며 필요한 물건을 쉽게 옮기는 등의 일상생활은 그만한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운동은 건강한 일상을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적절한 강도와 방식을 찾아 꾸준히 함으로써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한다. 1990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90세 노인들의 고강도 근육훈련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고령자도 근육 운동을 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90세를 넘긴 남녀 9명을 대상으로 8주간 강도 높은 근력 훈련을 시켰더니 근력이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향상된 것이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잘 지키면 최소 10년은 젊게 사는 셈이 된다. 노쇠 예방을 위해선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걷는 운동과는 별개로 일주일에 2, 3회 정도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과 한 발로 버티기 같은 균형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하체 운동은 무릎 통증도 예방해준다. 운동은 회춘약이라고도 불릴 만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노후의 이동성을 높여주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치아 상태나 약 부작용을 반드시 점검하라. 나이 들어 야위거나 영양이 부족해지는 원인에는 약 부작용, 우울증, 씹거나 삼키는 능력의 저하, 식사 돌봄의 필요, 부적절한 식사 제한 등이 있다. 고령의 조부모나 부모가 식사하는 양이 줄었다고 생각되면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음식 섭취 측면에서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은 평소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양치질 같은 예방 행동이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앞에서 설명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충치 몇 개 정도로는 통증이 있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충치나 치주염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 치아가 빠져서 자기 치아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먹지 못한다는 건 결국 생명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치아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 자기 치아가 없는 고령자라면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놓치기 쉬운 허점이 있다. 가족들은 틀니를 쓰니까 괜찮다고 안심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이 빠지면서 원래 사용하던 틀니가 맞지 않게 되는 일도 있다. 또한 틀니를 쓰는데도 그 틀니로 인해 식욕이 저하하는 일도 있고 틀니 자체를 거부해 식음을 전폐하는 일도 있다. 치아 관리는 절대 게을리할 일이 아니다. 약 부작용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일도 있다. 때로는 약 부작용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로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치매약을 들 수 있다. 치매약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라 불리는 치매약은
식욕 저하를 비롯한 소화기 문제와 체중 감소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 약은 속임약 실험에서도 체중 감소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약을 줄이거나 끊었더니 식욕이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익숙한 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한편 지나치게 마르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배경에 아직 진단되지 않은 질환이 숨어 있을 때도 있다. 위나 식도의 문제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질환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령의 가족이 요즘 들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발 상처가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기도. 발을 살펴보면 매우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다. 반면 혼자 사는 남성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발톱이 길게 자라 있기도 하고 관절 변형이나 심각한 곰팡이 감염증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환자 본인은 아무런 자각을 못하기도 한다. 발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발에 관련된 질병이나 이상을 발견할 때도 많다. 그래서 환자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더라도 꼭 한 번은 발을 확인한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발 관리가 더 중요하다. 당뇨병이 생기면 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을 다쳐도 통증에 무뎌지고 발에 상처가 나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 당뇨병으로 감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발에 난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최대 30%에서 발 상처가 확인된다고 한다.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상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생긴 사람 가운데 20%는 최종적으로 발을 절단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5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나이 들수록 발을 꼼꼼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 마인드. 치매에도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약 5명 중 1명은 치매. 인지기능 저하란 무엇인가? 노화로 뇌가 쪼그라들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다. 문제는 그보다 심각한 인지기능의 저하, 즉 치매가 왔을 때다. 치매는 사람들이 노후에 겪고 싶지 않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왜 생기는 것일까? 치매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치매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려면 먼저 사람의 인지가 무엇인지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인지란 사람이 학습하고 기억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계획한 일을 수행하고 자신이 놓인 상황을 인식하는 기능을 일컫는다. 인지 기능은 단편적인 기능이 아니라 매우 다방면에 걸친 기능이다. 치매란 이러한 기능 중에 하나 이상이 어른이 된 뒤에 장애로 인해 쇠퇴하여 일상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엄밀히 말하면 인지기능 장애가 선망이나 우울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조건 중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점도 진단 포인트 중 하나다. 요사이 남편의 건망증이 심해진 게 치매 같아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문제없이 일을 계속한다면 치매라기보다 나이에 따른 건망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세탁기에 젖은 빨래를 넣어둔 채 잊어버리거나 수도꼭지 잠그는 일을 깜빡 잊고 놓치기를 반복한다.
가까이 사는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장도 보지 못하고 집안일은 도우미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는 일상생활에 확실한 지장을 준다. 우울증이나 선망 등의 가능성이 없다면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치매 예방법. 무슨 병이든 미리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다. 질병의 예방은 항상 치료를 능가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매는 예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선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치매 예방법은 그다지 없다. 이는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상통하는 문제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점과 관련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예방이든 치료든 좀처럼 쉽지 않다. 세간에 치매를 예방하는 식사법이나 치매를 막는 영양제 등이 많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가설이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낙관론도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치매 발병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개입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형태로든 치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유효한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양한 개입이 맞물리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7시간 이상 수면해야 하는 이유. 치매 예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 습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수면이다. 잠과 관련해 주로 하는 얘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머리를 쓰지 않게 되므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므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 중년과 노년에 통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단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떨어지는 음해의 상관관계가 7시간까지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정말로 수면 시간만으로 분류해도 되는지, 수면의 질은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문제도 있다. 똑같은 7시간이라도 깊이 자는 사람과 도중에 깨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이 치매 위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여러 뇌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약, medications. 약을 최적화한다. 65세 이상의 약 3명 중 1명은 5종류 이상의 약을 매일 먹는다.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다약제 복용 문제. 혹시 폴리파머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파머시는 약국, 약학이라는 뜻이고 접두어인 폴리는 많은을 의미한다. 폴리파머시란 두 단어를 합성한 말로 환자가 많은 약을 먹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다약제 복용을 뜻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약 3명 중 1명은 5종류 이상의 약을 매일 먹는다. 이것은 실제 데이터가 있는 얘기다. 미리 밝혀두지만 다약제 복용이 꼭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번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에 발생할지 모르는 심근경색으로부터 심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4종류의 약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 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5종류나 6종류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전부 다약제 처방이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필요한 약은 먹어야 한다. 문제는 약의 종류가 늘수록 부적절한 처방이 섞일 위험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DC의 처방에도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이 절반 가까이 포함되어 있었다. 약 종류가 늘어날수록 약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약제 복용을 하면 부작용 위험은 커지고 효과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약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이처럼 부적절한 약 사용은 없는지, 약물 상호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령자가 자주 복용하는 잘못된 약. 약을 선택할 때는 유익성과 유해성을 저울에 올려놓고 과학적인 잣대로 유익성이 유해성을 상회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유익성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다양한 지병과 대조하여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신장이나 간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여량은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의사의 높은 기량과 지식이 요구된다. 진료하고 약을 받을 때는 의사가 대충 처방하는 듯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깊은 사고 과정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고령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약도 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약은 득보다 실이 많으니 복용을 삼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알아두면 대체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부프로펜은 고령자에게는 위험이 크다. 의사들이 고령자를 진료할 때는 참조하는 약물 목록이 있다. 비어스 기준이라고 불리는 약물 처방 지침이 그것이다. 비어스 기준에는 특히 고령자에게 처방했을 때 유익성보다 유해성이 큰 약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이 목록에 두통약인 이부프로펜이 있다. 젊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이부프로펜도 고령이 되면 유해성이 커진다. 비어스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쓰여 있다. 장기간 복용을 피할 것. 7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는 소화관 출혈이나 위궤양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고혈압이나 신장 장애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부프로펜처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불리는 종류의 해열 진통제는 고령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부프로펜 진통제는 대체제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 이부프로펜을 쓰지 못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불리는 진통제를 쓰거나 외용 소염 진통제처럼 피부를 통해 환부에 직접 효과를 내는 약도 있으니 이러한 약으로 대체하면 된다. 벤조디아제핀이라고 불리는 수면제도 부적절한 약물 목록에 포함된다. 비어스 기준에서는 이 약에 대해 고령자는 감수성이 높아지고 대사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벤조디아제핀은 인지기능 장애, 선망, 낙상, 골절,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라고 적고 있다. 젊을 때부터 수면제를 자주 복용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4-5시간 정도면 효력이 사라졌던 약이 나이가 들면 한나절에서 온종일 효과가 지속되기도 한다. 그 결과 낮에 나른하고 졸리거나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낙상하여 골절이라도 되면 정말 큰일이다. 종합감기약의 위험성.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약이 항알레르기 제제다. 특히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제1세대라고 불리는 항알레르기 약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듣고 혹자는 난 알레르기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넘길지 모르지만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알레르기 약은
종합 감기약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콧물이 나지 않도록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종종 종합 감기약의 한 성분으로 포함된다. 이 성분은 강한 졸음이나 나른함 또는 변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고령 남성에게는 증상을 악화시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유도하기도 한다. 기껏해야 감기약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이런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꺼번에 여러 증상을 완화해주는 종합 감기약이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여러 종류의 감기약을 한꺼번에 먹는다는 뜻과 같다. 즉, 여러 종류의 부작용 위험을 동시에 감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감기 증상이 발열과 관절통뿐이라면 종합 감기약보다는 순수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쪽이 더 맞다. 이처럼 시판하는 약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잘못된 약은 가까운 곳에도 존재한다. 예방, 멀티 컴플렉시티. 질병을 예방한다. 현명하게 동행한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강조되는 예방의학. 만성질환은 살면서 축적된 노화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 중에는 효과적인 예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질환도 있다. 결국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예방을 실천하는가에 따라 노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의료를 예방의학이라고 하며 몇 년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방의학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예방의학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자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체 노화에 따라 40대, 50대의 중병에 걸려서 인생의 절반을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지 모른다. 예방의학에는 0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처럼 현재의 당신을 갑자기 행복하게 만드는 힘은 없지만 미래의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힘, 즉 0을 마이너스로 만들지 않는 힘은 강하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하나씩 실행해보자. 예방접종을 받는 편이 좋은 이유. 예방의료 측면에서 건강검진 다음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예방접종이다. 인류의 진화와 번영의 역사는 예방접종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출현하고 아이들에게 널리 접종하는 과정에서 인류를 위협해온 감염증이 대부분 극적으로 감소했고 그 중에는 근절된 것도 있다. 이 점이 인류의 수명 연장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예방접종은 접종한 개개인의 건강과 수명뿐 아니라 집단 면역을 통해 사회 전체를 지켜왔다. 백신 기피 현상은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었다라는 역설이 있다. 다수의 효과적인 백신이 출현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증이 주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현대인은 그 고마움을 체감할 수 없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백신은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이 통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는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맞아서 퇴치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목록.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백신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렸을 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에 걸쳐 크든 작든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그 수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해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 잠시 확인해 보기로 하자. 1. 코로나19 백신.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백신이 된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시대의 필수 품목이 되었다. 앞으로 얼만큼의 빈도로 접종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갱신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시 업데이트해야 된다. 독감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맞는 백신이 될지도 모른다. 2. 독감 백신. 독감 백신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다. 독감은 매년 그 양상이 달라지므로 1년에 한 번씩 새로 맞아야 한다. 매년 맞게 되면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사용되는 불활성화 백신은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독감 백신도 mRNA 백신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3. 파상풍 백신. 파상풍 백신은 10년에 한 번 업데이트해야 하는 백신이다. 파상풍을 일으키는 세균은 자연계의 흙 속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감염증이지만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상처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흙 속에 있는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을 다시 맞으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감염되면 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많은 사람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다. 10년에 한 번은 추가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 4. 홍역과 풍진 백신. 자신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혹은 항체 수치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모를 때는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다면 조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치가 낮을 때는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5. 대상포진 백신.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에게 필요하다. 예방접종 효과가 매우 높아서 임상시험에서 대상포진 예방에 90%가 넘는 유효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대상포진은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통증을 남기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성가신 병이다. 50세가 되면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다. 6. 폐렴구균 백신. 폐렴구균 백신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이나 천식이나 폐기종 같은 지병이 있을 때는 65세 미만에도 장려된다. 지병이 있는데 아직 맞지 않았다면 주치의와 상담하도록 하자. 7. HPV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HPV 백신은 어려서 맞지 않았다면 적어도 26세까지의 남녀에게 권장된다. 또 26세 이전보다 이점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27세 이후에도 45세 정도까지는 미접종일 때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무얼 먹고 마실까? 질병을 예방하는 식사법으로 잘 알려진 것에는 대쉬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이 있다. 먼저 대쉬 식단은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고 염분과 붉은 고기, 단 음식을 삼가하며 일일 지방 섭취량을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저염, 저당, 저지방으로 식이섬유를 비롯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식사법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했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내과 학회지에 따르면 이 식단을 꾸준히 수행한 중년 여성의 경우 관상동맥질환 및 뇌졸중 위험이 감소했다고 한다. 대쉬 식단은 따라하기 쉽고 영양 밸런스가 높으며 체중 감량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과 심장병을 예방해준다는 점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즐겨 먹는다는 점이다. 채소 섭취량을 늘리면서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으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된 식재료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가 포함되고 지방의 주요 공급원으로는 올리브유가 권장된다. 여기에 가볍게 와인 한 잔도 곁들인다. 생선과 닭고기,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까지 섭취가 허용되고 이른바 붉은 고기라고 불리는 쇠고기나 양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과 같은 해산물 섭취가 권장되는데 이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의료진이나 대중매체가 건강에 도움되는 세계 최고의 식단을 꼽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기로 유명하다. 특정한 음식만 먹거나 완전히 끊어야 하는 음식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돕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혈관 건강을 돕고 당뇨병 발생 위험을 줄여주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대쉬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은 기본적으로 가공식품과 정제 곡물, 단 음식, 설탕이 든 음료 섭취를 배제한다. 두 식단이 다른 식사법과 차별되는 큰 이유는 병을 예방하는 식단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데 있다. 대쉬 식단은 대장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였고 지중해식 식단은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두 식사법을 추천할 때가 있다. 물론 일반인도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는 식사법이다. 조금씩 뱃살이 붓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없던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중년이라면 더더욱 실행해 볼 가치가 있다. 아직 큰 병은 없으나 점차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질 때 이러한 식사법을 실천하면서 운동을 생활화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를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삶의 의미 matters most to me.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5번째 M인 matters most to me는 어쩌면 5M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지도 모른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당신의 삶의 의미를 훼손한다면 당신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 삶의 의미에는 모든 의학적 근거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 나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 어떤 농가에서 만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철들고 나서부터 내 삶에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담배 덕분에 돈을 벌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담배 몇 모금에 위로를 받으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담배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물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담배는 내 인생 그 자체입니다. 평소에 나였다면 분명 금연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을 것이다. 의사로서 나의 본분은 많은 사람이 건강하도록 돕고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게 하는 데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흡연자의 후회의 눈물을 접했고 무엇보다 금연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담배가 좋다고 하더라도 늘 열의를 갖고 설득하곤 했다. 하지만 이분 앞에서는 금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담배가 인생 그 자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 앞에서 처음 보는 의사가 늘어놓는 알량한 건강 상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애연가에게 담배를 계속 피우라고 권할 생각은 없다. 적어도 금연의 중요성과 간접 흡연의 폐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 삶의 의미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 삶의 의미 그 자체가 건강이나 장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0명가량 되는 고령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와 삶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두 가지 모두 없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상생활의 자립도도 높았다고 한다.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삶의 의미 자체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인생 회의의 첫 걸음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